안녕하세요. 홍성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민간인 신분은 마지막 강의 같습니다. 다음에는 공직이라 그런데요. 제목을 제가 필연은 우연에서 시작된다라고 이상한 제목을 잡았는데요. 그 말은 헤겔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필연적으로 일어난 일은 절차를 밟아서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우연한 일이 발생하면서 필연적으로 일어난 일이 동시에 나타난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이번 코로나19가 우리한테 주는 게 바로 우연한 어떤 코로나19였지만 그것은 우리 사회가 진행되고 있는 필연적인 방향을 더 강화시키고 혼란을 더 극대화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잠깐만요. 1년 반 전에 수축사회라는 책을 썼는데요. 잠깐 요약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창인데요.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갈등하고 뭐 싸우는 모든 이유는 여기에 있다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환경이라든가 안전에 엄청난 돈을 쓰고 있고요. 인구가 줄고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많은 부분에서 공급 과잉이 발생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거대 담론이 바뀐 우리의 살아가는 환경이 바뀌고 있는데 우리가 단기 대응을 하다 보니까 모든 산업은 공급 과잉이 되고 우리 사회 시스템에서 웬만한 기득권도 공급 과잉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라이센스로 대표되는 것들이죠. 직업 중에 4자 붙는 것들이 다 공급 과잉이 되듯이 아니면 산업도 공급 과잉이 되고 그리고 빚을 지난 10여 년간 엄청나게 늘려놨습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런 것들 때문에 세계가 양극화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는 지금 제로섬 전쟁 중에 있고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적응하는 방식이 개인의 이기주의라든가 사회성을 상실해가면서 결국은 끝없이 갈등하고 기존의 기득권이 해체되던 이러한 시기, 경제적으로는 저성장, 저투자, 저금리, 저물가, 고시 뭐 이렇게 안 좋은 지표들이 유지되면서 이게 피드백을 오고 이렇게 우리가 10여 년 살아왔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가 나타나면서 이 모든 부분들을 통째로 흔들어버린 사건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음 거죠. 예를 들면 안전과 관련해서 우리 놓고 보면은 수축사회가 10년 걸렸다고 했는데 이게 전 세계에서 전염병의 확산 추세를 보면 정확히 2010년부터 늘어납니다. 이게 안전과 관련된 거죠. 왜 그럴까? 보니까 어느 나라나 우리가 발전했다고 하더니 항공 운송이 많이 는다든가 도시화가 되면서 인류가 집적화돼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똑바로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계속 밀접하게 살면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환경이 사실은 우리가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행복해진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그건 아니더라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역사상 처음으로 1930년대 경제적으로만 놓고 보면 대공황 수준에 육박할 정도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묘하게도 수축사회라는 거대한 어떤 흐름 속에서 코로나19가 이 진행을 빠르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걸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죠. 굉장히 절묘한 시점에 이게 발생했습니다. 다음 보시죠. 먼저 역사상 지금 부채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지금 각국이 경기부양책으로 돈을 다 쓴다. 그리고 올해 경제 성장률을 지금 IMF에서 해놓은 걸 넣는 거죠. 그러니까 분모는 글로벌 국가별 GDP 성장률이고요. 분자는 국가 부채만 놓고 봤더니 어느 나라나 다 증대를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이 보고 계신 통계가 41, 42 정도인데 우리가 연말이 되면 47이 될 수도 있고 중국이 67, 일본이 무려 261 정도, 이태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스가 여러분 기억나시죠? 재정위기 겪었을 때 GDP 대비 재정 적자가 170이었어요. 지금 이태리가 가장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어느 나라나 빚이 가장 많은 상태였는데 문제는 미국이 이번에 돈을 무진장 쓴다고 하면은요. 지금 이게 2차 세계대전 때입니다. 이때 GDP 대비 미국의 부채가 118%였는데요. 올해 그대로 지금 한다는 거 그대로 쓰게 되면은 그냥 단순 계산이에요. 138이 나옵니다. 물론 이렇게 안 나올 거예요. 그러나 거의 130에 육박하는 숫자가 나올 겁니다. 기축 통화인 미국의 달러가 이 정도가 됐는데 더 아이러니한 거는 달러 품귀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앞에서 정 교수님이 미국의 패권 이런 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위기가 왔더니 유로화도 아니고 위안화도 아니고 달러 품귀 현상이 나서 거덜나는 나라들이 엄청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 여러분이 관심 있게 뉴스 보셔야 될 게 과거 피그 국가라서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 이런 스페인 이런 나라들 있죠.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극인 거는 브라질 같은 경우인데 브라질, 멕시코,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자원도 많고 뭐 괜찮다고 봤는데 국가 시스템이 약하고 수축사회로 향하다가 이게 딱 오게 되니까 외자가 빠져가면서 브라질 같은 데가 지금 국가 부도 위기에 와 있어요. 아시아권에서는 자원부국인 인도네시아도 그런 측면들이 좀 보이고 있고요. 한국은 굉장히 좋은 이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고, 이거 베트남입니다. 한국과 베트남이 상당히 유사할 정도로 안정적이긴 하나, 첫 번째 절묘한 시점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느 나라나 부채가 가장 많은 시점에서 이게 발생했다고요. 한국은 정부 부채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바로 가계 부채에 있는데 작년 통계는 안 나왔고요. 이렇게 가장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코로나19가 더 길어지게 되면은 가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있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이 가계 부채 문제가 터지면서 수습이 어려울 정도의 상황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니징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 이런 국면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신자유주의라는 것만 30년 해오다 보니까 양극화가 가장 심한 국면에서 이걸 받았다는 얘기죠. 한국이 상위 10%가 전체 소득을 쭉 보시면 OECD 1등이에요. 50%. 미국이 48입니다. 잘 보시다시피 양극화가 이렇게 심한 어느 나라나 대부분 다 올라갔죠. 유럽 선진국들 빼놓고는 이런 상태에서 발생해서 코로나19 때문에 사회가 한번 들었다 놨다 하니까 없는 사람들이 더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 됐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미국만 하더라도 이 사태가 나기 이전에 양극화가 가장 중요한 논점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이번에 이제 사퇴를 했지만은 탈락을 했죠. 워런이 얘기한 이런 얘기들, 이것들이 굉장히 미국에서도 양극화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고, 이걸 보면은 아시죠? 이거는 자산이에요. 소득이 아니라 상위 1%가 하위 95% 보유 자산과 같아지는 이상한 상황까지 왔던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를 손질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순간에 이게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딴 말로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중산층이 여기 이제 정상적인 중산층으로 보는데 소득 비중을 보시면 계속 떨어지는 이 국면에서 나타났다는 얘기죠. 이것이 또 어떤 영향을 줬냐면은 이미 이런 양극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보니까 각국 정부들이 다양한 정책을 썼는데 이게 포퓰리즘이냐 아니냐 이런 갈등들을 굉장히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허영계 민주주의, 회색이 민주주의고요. 요게 포퓰리즘 국가고 요게 권위주의 국가입니다. 이미 양극화가 너무 심하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줄어들고 포퓰리즘과 권위주의 국가의 폭력과 권력으로 양극화 갈등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나타났다는, 이 부분들이 다른 나라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특별히 굉장히 많이 누르면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 위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본주의와 관련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 정부가 항공사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이거 보잉을 보면은요, 여러분 세계 최대의 비행기 만드는 회사요. 자기 자본이 마이너스가 갔어요. 왜 그랬을까? 빚은 이렇게 늘었어요. 자사진역이 있다. 수축세가 발생해서 금리를 최단으로 낮추니까 보잉이 주주 가치를 증대한다고 외부서 돈을 빌려다가 그 돈으로 자기 회사 주식을 사버린 거예요. 이상한 재무제표를 만드는. 그러면 회사 내에 현금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저금리를 즐겼던 거죠. 우리가 아는 맥도날드도 똑같은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맞으니까 현금이 없는 거예요. 멀쩡한 회사들이, 여러분이 아는 저 좋은 회사가 돈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자본이 없으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사주를 팔아야 되죠. 파는데 시장에서 누가 받아줘요? 자기가 산 가격보다 지금 뚝 떨어져 있고 판다 하면 더 떨어지게 돼. 이런 게 굉장히, 홈디포라는 회사도 그렇고요. 미국 내 4위 한 10개 기업들이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주주자본주의 모순이 아주 과도하게 나타났던 이런 상황입니다.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계시지만은 지난 5년간 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인 그 이면에는 바로 이 현상이 있습니다. 자기네 회사가 튼튼하고 크레딧이 좋으니까 회사채 찍고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그거로 자기 회사 주식을 사는 거예요. 살니까 계속 올라가죠. 누군가 사니까. 그게 극대치인 상황에서 이 위기가 뚝 부러졌다는 거예요. 자본주의 전체, 주주자본주의라는 이런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온다. 이 판에 주가 올라가는 거 봐. 아마존 보시면은 자, 이 위기 가서 뚝 떨어졌다 다시 올라갔고요. 넷플릭스라고 여러분 다 아는데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고요. 테슬라도 이렇습니다. AMD 뭐 이런 상태예요. 이 의미는 뭐냐면 이 위기가 끝난 이후에는 그 이전부터 진행되던 수축사회 4차 산업혁명 이런 트렌드가 더 강화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어느 나라는 자동차 판매량은 감소하고 있지만 전기차 판매량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나라나. 그러니까 이 4차 산업혁명의 내재가 시작된 거고요. 이걸 한국으로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한국에서 2월까지만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 잘 보시면 2월 긴가민가 할 때죠. 긴가민가 할 때인데 온라인 거래를 놓고 보시면 5월 3일 날 3월 통계가 나오는데요. 꼭 통계청 가서 한번 요 그림만 한번 보세요. 2월 달에 전체 소매 판매는 마이너스 0.4인데 온라인 쇼핑은 24%가 늘었어요. 그러면 3월, 4월 여러분들이 안 보셔도 아시겠지만 소매 판매 마이너스 4, 5% 나올 거고요. 이건 엄청나게 더 늘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소상공인들이라든가 많은 유통업이라든가 많은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진 거죠. 이 어려워진 거는 원래 이렇게 오던 겁니다. 오다가 코로나19 때문에 더 강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4차 산업혁명 때문에 한국의 강점에 있는 화학, 운송, 자동차, 전기, 기계 뭐 이런 것들은 수출이 원래 줄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투자는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만 계속 늘었죠. 제약, 바이오 뭐 이런 쪽만 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번 위기가 나온다고 해서 이 산업이 좋아지는 거냐?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죠. 무형자산 중심으로 세상이 재편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해 기준 우리 업종별로 수출 증감률을 보시면은요. 지난해 다 마이너스인데 반도체는 물량은 늘은 거지만 개수가 준 건 아니에요. 딴 것들은 다 물량도 다 줄었어요. 물량 줄고 가격 떨어지고 이게 한국의 주력 산업이거든요. 이미 이런 트렌드가 내재돼 왔던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오니까 이게 더 심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한 10여 년간 수축사회가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부적응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자 보상 배율이에요. 니들이 버는 영업이익으로 회사가 가지고 내는 이자 비용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IMF 때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 거의 다 이자 보상 배율이 100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자 보상 배율이 거의 마이너스가 나올 정도로 나쁜 회사들 보시면 계속 늘어갔다는 얘기죠. 부적응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것들이 동시에 나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타격은 제가 가장 많이 하면 코로나19에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저는 모른다고 합니다. 이건 단 한 번도 겪어본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하지. 그러나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걸 보시면 부채 관리 정말 신경 써야 되겠다. 부채는 자금도 공급해야 되고 금리를 잘 관리해야 되겠다. 4차 산업혁명은 지금보다 더 세게 나올 것이다. 뭐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들을 하실 텐데요. 맞습니다. 이런 한계 기업들은 그럼 부도난다고 계속 살릴 거냐 말 거냐. 이런 의사 선택의 과정 속에 있죠. 일단은 정책으로 막고는 있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나 과감하게 여기 가장 중요한 게 무제한입니다. 무제한의 정책을 빠르게 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3월 27일 날 2조 2천억 달러인데 참고로 여러분 숫자 감각 이렇게 가져가세요. 미국의 GDP가 한 20조 달러쯤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10% 이상 했는데 그 다음에 바로 5천억을 추가했습니다. 그럼 2.7조 달러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앞으로 뭐든지 마음껏 할 거야 하고 위로 확 뚜껑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 이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일본이 여기서 바짝 엎드렸습니다. 아예 금융시장을 미국한테 내줬어요. 그래서 뭐냐면 일본 돈으로 가서 미국이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미국이 국채를 발행할 거 아니에요. 그럼 국채를 발행해서 정부가 돈을 가져갔다 쓴다는 건데 국채를 발행해서 정부에다 던지게 되면 시장에다 던지면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미국도 부채가 많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면 부양책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중앙은행이 막 사는데 안 되겠다라는 거죠. 안 되겠으니까 누군가 미국의 국채를 사줘야 되겠다. 일본이 손들었거든요. 제일 먼저. 우리가 사줄게. 대신 일본 돈 엔화를 갖고 나가서 달러를 샀으니까 엔화는 파는 거잖아요. 엔화를 팔고 달러를 샀으니까 달러는 강세가 되고 엔화는 약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베 입장에서는 좋은 게 엔화가 약세가 되니까 일본 기업은 수출이 잘 되겠죠. 자, 이런 딜들이 꾸준히 왔는데 이번에 또 한 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딜이 안 되는 나라들이 바로 브라질, 멕시코, 우리 아시아에서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중동 국가들, 러시아 이런 데 안 되는 데들 보면은 지금 경제 상황이 흉측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오죽하면은 유로존이 돈을 막 푼다고 하면 여러분 유로가 좋은 돈으로 알고 있지만 전 세계 금융 거래는 거의 달러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유로가 돈을 아무리 공급해도 그 사람들이 그 돈을 빌려올 때 달러로 빌려왔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 달러를 쥐어야지만 되거든요. 안 되니까 둘이 통화 사업을 한 거예요. 통화 사업. 그 정도로 사실 이 이면에서는 더 다른 게임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앞에 정 교수님 말씀을 드렸지만 금융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미국과 중국의 이런 패권 전쟁 이런 질문도 아까 하셨던데요. 이런 것을 떠나서 당분간 이 부분이 안정화되기 이전까지는 미국이 달러를 통해서 압도적인 힘을 다시 한번 축적하는 또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축통화 가진 나라가 그렇게 좋다라는 걸 이번에 또 한 번 느끼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항상 무제한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그러면 무제한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무제한이라고 하면 딴 사람들이 안심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한번 해야지. 우리는 무제한을 못 해요. 우리의 금리 0.75인데요. 더 낮추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더 낮추면 한국에 투자했던 돈들이 빠져나가게 되면 환율이 1,500원, 1,600원 되면 큰일 나거든요. 실효 하한이라고 하는데 얼마까지 낮췄을 때 그럼 외국 자본이 안 빠져나갈까? 바로 여기 있는 한국은행이 지금 머리 터지게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정도로 상당히 어렵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많은 나라들이 이번에는 어찌됐건 경기를 살리려고 해서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오지는 않을 거로 봅니다. 그렇지만은 그만큼 어렵다는 부분들을 언론에 나오신 것보다 그 이면에서는 그런 논의가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게 동아시아인데요. 동아시아도 글로벌 틀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중국이 90년 주룽지 총리 때 개혁 개방한 이후 6%대로 쭉 오다가요. 일반적인 인식을 일으킨다 그랬죠. 계단식으로 이렇게 조금씩 낮아질 거다라고 봤는데요. 지금 여러분 들었죠. 1Q에 중국의 GDP가 마이너스 6.8이라고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들 한번 해보자는 거죠. 앞에 정 교수님 그 지정학적인 거 좀 말씀 많이 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놓고 보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마이너스 6.8이 나왔다는 얘기죠. 참고로 OECD 평균 2분기 마이너스 11입니다.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면은 중국의 기본 가정이 틀려진다는 얘기죠. 중국은 지금까지 어떻게 산 나라입니까? 라고 하면은 중국 사람들이 왜 민주주의 하기 싫겠어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고 개성이 강한데 돈을 주니까. 경제가 고성장하니까. 이 빨간 게 임금 상승률인데 잘 보시면은요. 경제 개발을 90년도부터라고 보시면은요. 쭉 10% 한번 보세요. 임금이 연평균 10%씩 단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민주화 요건은 자동적으로 눌렸던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돼갖고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가 되면 이게 빨간색이 푹 떨어진다. 중국 지도부 입장에서는 정말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겁니다. 홍콩에 발생했던 여러분 우산 시위 작년 민주화 운동들을 잘 보셨을 텐데요. 그게 본토에서 나올 우려를 굉장히 느끼겠죠.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두 가지 선택을 할 겁니다. 민주화할 거냐, 그래서 한동안 얘기하던 싱가포르 모델로 갈 거냐. 제가 보기에는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고요. 제가 나오면 그냥 홍콩이 아니라 옛날 우리 5.18 때 같이 대단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중국 지도부가 갖고 있는 지금의 공포심이라고 하는 거는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굉장히 힘들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게 다른 한쪽으로 보면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중국의 많은 지표들이 이렇게 슬슬 하강하고 있는데요. 이 초록색이 뭐냐면 이게 이제 국가 전체가 성장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이 뭐냐면 가구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는데 소매 판매는 뚝 떨어지고 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나라는 그런 대로 성장하고 소득도 오고 있는데 소매 판매가 주는 얘기는 양극화가 심해져 갖고 소득 불균형이 심해진다는 얘기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까먹고 있지만 중국에 농민공이 2억 9천만 명 있다라는 거 우리나라 언론에 수천 번 수만 번 나왔죠. 그분이 이 위기에서 어떻게 살까 고민해 보셨나요? 이 사람들부터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일자리를 잃게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중국은 이런 것들 때문에 대외적으로 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다. 오히려 자꾸 뭔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당분간은 누르면서 국내적인 수습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그거는 미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미국도 기축통화가 GDP 대비 재정적자 누계액이 만약에 120, 130 되면은 장기적으로 기축통화 이거 맞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뭔가 수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정치에 일시적인 공백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한국이 정말 한번 멋있게 한번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정 교수님께서 K 디플로마시 말씀하셨는데 주변국들이 국내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들이 없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꿋꿋하게 나가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되지 않겠나라고 싶어요. 더군다나 중국의 주요 산업들이 다 공급 과잉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급 과잉. 그렇기 때문에 공급 과잉인 상태에서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니까 마치 IMF 이전에 우리나라 산업들이 거의 다 공급 과잉이었잖아요. 공급 과잉 아닌 게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빅딜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지금 하이닉스 반도체가 LG랑 현대전자 두 개 합친 거 아니에요? 줄이자고. 그래서 자동차 빅딜 뭐 한 건 우리가 공급 과잉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중국이 이걸 견뎌낼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일본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본은 이번에 또 무제한적으로 시장 개입한다고 하는데요. 일본의 양적 완화를 돈을 찍어서 풀인 건데 이미 GDP의 108%를 풀어놓은 상태에서 오늘 무제한으로 돈을 더 풀겠다라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아베가. 그럼 어떻게 갈 거냐? 잘 모르겠습니다. 갈 때까지 가보자는 식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 재정은 조금 낮았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소비세 인상을 좀 했고 어찌됐건 아베노믹스 때는 경기가 좀 낮아서 세금이 좀 거쳐서 낮았었는데 이번에 아베노믹스 시작하기 이전보다 더 나쁜 상태로 또 떨어졌습니다. 일본은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미국에 붙어서 금융시장까지도 거의 함께 움직이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이런 국면에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고슴도치 경제라는 용어를 제가 많이 쓰는데 작년에 일본의 경제 침략이 발생했을 때 아주 작은 그 소재 몇 개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큰 혼란에 빠졌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게 뭐냐면 신자유주의 시대가 끝났거든요. 끝난 지 오래됐어요. 저는 10년 됐다고 보는데요. 신자유주의 시대 끝났으니까 글로벌 소싱에서 가장 싼 것 조립해 갖고 완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게 우리 한국의 어떤 아주 단순한 경제 모델이었는데 이게 딴 나라에서 소싱이 잘 안 될 겁니다. 아까 정 교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국가 간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 살기 어려우니까 국가 이기주의가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는 경제 침략하면서 뭘 배웠나요? 소부장 산업을 유치해야 된다. 우리가 조립 산업이 강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도 코로나19 이후에 이쪽은 더 강화해야 될 수밖에 없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4차 산업혁명이 내수형이 있고 수출형이 있는데요. 내수형은 대부분 소프트웨어예요. 기존의 기득권과 관련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형과 관련된 하드웨어 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밖에 달리 대안이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래 수축사에 가고 있다라고 저는 뭐 늘상 얘기했던 사람인데요. 오다가 이것 때문에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면 기존 체제는 계속 해체는 가속화될 거고요. 이번 문제로 있어 시장은 완전히 시장 중심주의에서
국가 중심주의로 완전히 국가주의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나라나 정부가 시장에 나가서 큰 정부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뭐 이게 시장 논리가 어떠니 뭐 이딴 논리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책의 한계를 보이는 겁니다. 제가 제일 먼저 GDP 대비 국가부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상한선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상한선의 국가부채를 넘게 되면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지금 한국은 세계에서 OECD 선진국 중에서 가장 국가 재정이 좋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딴 나라만큼 못 쓰는 이유가 바로 아까 그 환율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외자가 빠져나갈 때 더 많이 쓰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치를 보면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어느 나라나 지금 이 정책의 한계를 갖고 있고 정책을 무한정 쓸 수 있는 나라는 미국 하나예요. 솔직히. 그리고 경제적 양극화는 더 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국가가 들어가서 이 양극화를 구제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시대 정신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제가 아까 소부장 말씀을 드렸는데 제로섬적인 국가 간의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고 국가 간의 격차가 엄청 심해질 거예요. 여러분 요새 금값 올라가는데 남아공 그 좋지 않을까 하는데 남아공 신용 등급이 지난주에 투기 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원자재 수출하는 나라가 안 돼. 원자재는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금은 딴 데도 나니까. 근데 금만 갖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남아공이. 예? 뭐 학교 다닐 때 뭐 요하네스버그 가면 금이 많이 나고 어쩌고 했는데 금은 딴 데도 나니까 니네 나라 보니까요 형편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식을 벗어나는 많은 이머징 국가들, 취약 국가들이 이번에 엄청난 내상들을 입었습니다. 근데 10년 동안 내상을 입어왔어요. 입어왔다가 또 돈 풀고 뭐해서 조금 낮았다가 이번에 제대로 또 한 번 또 당하는 겁니다. 얼마나 해결될지 굉장히 중요하고요. 브라질 환율을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이거는 막을 수 없다. 어떻게 할 거냐.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의 어떤 화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큰 변화를 갖고 있고 이것을 끌고 갈 강력한 리더십과 우리 국내 전체적으로 컨센서스 국민들이 컨센서스를 가져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그나마 제가 아무리 봐도 한국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늘상 하는 얘기인데요. 뭐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 뭐 일단은 원칙을 세우지가 좀 철학을 갖고 가야 되는데 국정이 됐건 국가의 외교 정책이 됐건 철학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이 코로나 회복된 다음에 10년 후, 20년 후 어떻게 될까? 늘상 미래를 고민해야 될 거고요. 창의성, 전문성으로 우리의 학습 방향을 더 턴시켜야죠. 현재 한국의 교육은 별 의미가 없는 교육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에 수능 나오는 거 시험 문제 스마트폰 갖고 가서 보면 80점 맞는데요. 웬만한 애들. 그걸 왜 배우고 있을까? 우리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문제예요. 전문가가 없어요. 이 다음에 어떻게 될지 길게 봤을 때 아무도 몰라요, 잘. 그래서 우리가 중심을 잘 갖고 스스로 우리가 좀 잘해야 될 거고 우리 뭐 이런 얘기밖에는 제가 솔직한 얘기로 드릴 바가 없고 제가 한 달 반 동안 길바닥에서 이렇게 인사만 했더니 공부가 좀 부족한데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고요. 인터넷에 있는 거예요. 이게 한국이에요. 한국이 이제 이 코로나19랑 아니면 수축사라는 놈이 우리를 잡아먹으는데 여기 목을 꽉 잡혔어요. 그러면 요 놈이 죽을까 요 놈이 죽을까 바로 요 손목에 힘에 있죠. 포기하지 않으시면 잘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제 강의 여기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솔리드 접속하셔서 코드 입력하시고 질문 남겨주시고요. 지금 올라온 질문 패드를 또 우리 발표자께 드리겠습니다. 안 보이지? 계속 생길 거예요. 네. 동아시아에서 미중의 정치 공백이 발생, 한국이 잠정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굉장히 정치 공백이라기보다는 미국이 딴 나라에 개입하는 강도가 조금 약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대선도 굉장히 중요한 게 어찌됐건 이 대선 코로나 전국에서 트럼프와 바이든과의 경쟁에서 바이든이 좀 더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이렇게 좀 올라 있잖아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미국 민주당 정부가 잡게 되면은 개입을 지금 원래 공화당은 개입주의고 글로벌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은 미국 우선주의였는데 민주당이 잡게 되면 방치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얘기고요. 또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이 추진하던 많은 정책들이 이번에 경기가 바로 확 돌아서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확실한 거는 미국 아까 중국 성장률 그림을 봐서 아시겠지만 6% 중반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뭐냐면은 지금까지 나타났던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많은 경제 위기는 자동차로 따지면은 액시던트예요. 사고가 났는데 사고가 나서 라이트가 깨지고 범퍼가 깨지고 유리창이 깨졌어요. 여러분은 그런 사고 당해보셨잖아요. 그럼 당하면 유리창 바꿔 끼면 되고, 예? 헤드라이트 모듈화돼 있어 쏙 빼다 두면 돼요. 그죠? 그런데 이번에 그래서 이게 외과적 수술이 가능하다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이번 경우는 차가 이렇게 달리다 보니까 이게 슬그머니 주저앉았는데 브레이크 잡았고 났더니 차가 완전 분해된 겁니다. 자동차 부품이 2만 개예요. 2만 개가 다 분해됐어요. 이 끼우려면 시간 엄청나게 걸리고요. 잘못 끼울 수도 있거든요. 이 부품을 여기 끼워야 되는데 잘못 끼울 수 있는 거예요. 멈추게 됐더니 빨리 달릴 때는 안 보였는데 주변 풍경을 보니까 이게 장난 아니에요. 밤이 오고 있네. 이런 형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서 접근하시면 이것의 중차됨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느끼지 않을까. 제가 일부러 좀 강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코로나19 끝나면은 다시 V자 되느냐 하는데 V자 안 될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대응을 잘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현재 OECD 중에서 한국이 올해 성장률은 잘하면 1등 할 수도 있어요. 지금 분위기로 가면은. 그런데 이제 딴 나라들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인데 우리가 이렇게 튼튼하게 견제하셔야 철학이니 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국격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하면은 잘할 수 있다 정도밖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변 국가 협력보다는 경쟁 관계 주변 국가 어떻게 협력해야 되냐고 했는데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번에 마스크를 놓고서 프랑스랑 미국이 공항에서 우리를 따지면 서로 막 훔쳐가고 그랬잖아요. 훔쳐갈 정도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당분간 이거 보고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협력보다는 제가 고슴도치 경제, 고슴도치 사회를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딴 나라를 공격하지 않을게. 대신 니네도 우리 손대지 마. 이게 고슴도치 전략이죠. 옛날에 우리가 핵을 갖자고 할 때 그런 것을 국제정치에서 논의했었습니다. 80년대. 근데 그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대외 의존도가 소부장 같은 데 너무 많은데요. 이것을 상당히 줄여야 될 것 같고 대기업들도 제가 만나는 대기업들한테는 해외에 소싱하는 거 좀 줄여야 될 수밖에 없다. 이제는 핵심적인 것은 국내에서 만들어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K 방역무역 재난지원 수축사의 이후 정부 경제정책의 1순위는 무엇일까요? 제가 아까 4차 산업혁명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들인데요. 한국은 어떻게든 수출해야 되는데 하드웨어 중심으로 수출한다고 했잖아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는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 무한 복제가 가능합니다. 아니 우버가 하는 모델이 여러분도 생각할 수 있는 모델 아니에요? 그게 뭐 무슨 기술입니까? 그거는 인구수가 많은 나라들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코웨이 하는 거 잘 보시면은 렌탈 사업이랑 그게 별거예요. 해보면 뭐 그렇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도 할 것 같은데 배달의 민족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근데 그것의 함수는 시장 점유율하고 인구수예요. 우리는 소프트웨어로 승부할 수 없는 나라예요. 기본적으로. 어떤 분들은 뭐 미국은 뭐 이런 거 하는데 왜 한국은 안 하냐는데 5천만 갖고 해봤자 빅데이터가 맞냐 얘기죠. 맞지도 않아요. 한국 분들은 워낙 다이나믹해서 빅데이터에 거의 안 맞는 나라일 겁니다. 제가 선거해 보니까 확실하게 빅데이터 안 맞아요. 우리는.
누가 얘기해 주는 거랑 전혀 안 맞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 됐건 숙명이에요. 하드웨어로 우리가 강하게 나가는 거고요. 이번에 안전이나 환경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진짜 우리가 투자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계기를 잡았어요. 그래서 충분히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악화될지 아는데, 여러분 비전문가이시니까 말씀을 드리면 1분기 1.4라는 것은 작년 4분기 대비 마이너스 1.4라는 거예요. 그러면 연간으로 따지면 곱하기 4를 하면 1, 4는 4, 4, 6은 24, 6.4라는 얘기예요. 연간으로 따지게 되면. 그런데 정부가 지금 돈을 막 쓰잖아요. 정부가 돈을 막 쓰고 딴 나라도 다 어찌됐건 대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전문가라는 사람 제대로 판별해야 되는데요. 저도 굉장히 나쁘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꺾이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옛날에 루빈이나 크루그만 이런 사람, 우리 금융위기 때 뭐라 했어요? 다 망했다고 했죠. 그런 사람들은 대응에 대한 부분들의 생각이 없습니다. 위기가 왔어. 이게 이렇게 심각해.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하잖아요. 정부도 대응하고 기업도 대응하고 뭐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포럼 잘 오셨는데, 그런 분들은 아, 그렇게 어려운 거구나. 그래서 대응을 어떻게 하냐는데, 생각하시면 우리가 뭐 6.4 정도 나온다? 절대 그거보다 훨씬 더 좋게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1, 2분기 나쁜 거는 다 알잖아요. 그래서 지금 뿌려놓은 이런 부분들이 이게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되니까 하반기에는 지금보다 이 상쇄를 시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으셨으면 하고요. 그나마 한국이 좀 괜찮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뭐 똑같은 말씀이시고, 동학 개미 운동에 대한 평가. 이런 분들이 통상 주식 투자하다가 물리신 분들이 주로 이제 이런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오셨습니다. 잘 들어오셨는데 잘 나가시려고 들어오신 게 아니라, 한번 들어오시면 못 나가는 게 이게 증권 시장이에요. 한번 발 담그면 정말 발 빼기 어려운 게 여러 개 있는데, 여기 들어오셔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을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는데요. 그냥 느낌상 이번에 나 반도체 살래, 삼성전 살래 이렇게 들여오신 건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제대로 투자에 대한 공부하시고요. 오늘 제가 뭐 아까 환율하고 금리 말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제대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주식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도 이 수축사를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옛날식 가치 투자 뭐 이런 거 한다는 사람 거의 안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왕 들어오셨으니까 이제 못 나가실 거예요. 못 나가시는데, 제대로 변화한 상황을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그 변화한 걸 어디 보면 압니까? 하는데, 그 메디치 출판사에서 낸 수축사라는 책이 있어요. 일단 그걸 한번 꼭 읽고 밑줄 치워 보시면 조금 잡히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